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도 크게 오른 가운데 높은 차입 금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사들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지원이 아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상상할 수도 없이 클 것 같은데요. 과연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팀 최재경 팀장, 또 김인만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도 전문 건설사 5곳이 부도가 나고 지금 건설사들 폐업 신고도 500건을 훌쩍 넘겼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위기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에 계시니까요. 업계 좀 분위기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사들이 느끼는 위기감 어느 정도입니까? 네, 건설사 위기 상황은 현재 그 최고치에 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당장 오늘이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단순히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문제된 것이 아니고 네. 이제 21년도, 22년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굉장히 그 부담을 가져왔던 것인데 그것이 당장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포기한다거나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공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도 폐업에 보시면 22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22년에 대한 그 폐업은 21년도에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22년도에 대한 그 어려움이 23년도에 나왔고 지금 작년 23년도에 결국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폐업 수치는 지금보다는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10억의 도급을 받으면 공사 중에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12억, 13억 이렇게 자기 자본을 투입해야지 완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 일각에서는 아예 그 공사 중에 너무 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차라리 그 매몰 비용식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 감소될 여지가 있다.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예. 공사 자체를 중단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금융 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익은 고사하고 지금 손실을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손실을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한 거고 결국은 이제 금년 중에 어차피 하반기 되면은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것도 좀 이제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도 올해 연말까지라도 좀 이렇게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 어떤 올해 상반기가 어떤 정점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의 꼭지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게 확인된 바는 없는데 공공연하게 돌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오랫동안 했는데 네. 사실은 몇 월 이기설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4월 이기설도 찌라시 정도에 불과할 소문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4월이라는 게 공교롭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상환 유예됐던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본물 네, 터지듯 그렇게 터져 나올 것이다. 한다든지 또 일부에서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그때 노출되니까 결국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이 그때 나와서 옥석 가리기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루어져서 이제 위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근거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개 상황을 체크를 해봤어요 금융사들한테. 네. 보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 건설사들 같은 경우 아주 소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네.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중소건설사하고 시행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중소중견건설사들이요. 예, 지방에 있는 중소형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그런 건설사들은 뭐 4월 위기설이니 몇 월 위기설이니 떠나서 이미 그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소 건설사들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 일부 손실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김 소장님, 네. 우리는 이제 선분양 제도고 네. 준공 후에 이제 잔금을 이제 받고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주택 가격 자체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금리도 높게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분양 자체도 예전처럼 흥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2중고, 3중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2중고, 3중고 맞고요. 일단 분양을 했던 단지들, 분양에 완판했던 단지들도 이제 입주가 다가오고 잔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아파트만 자꾸 바라보니까 아파트는 어떻게든 전세를 맞추고 입주를 하고 네.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물론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만 준공 후 미분양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파트가 아닌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준공을 하더라도 임차인을 맞출 수가 없고요.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면 잔금을 치지 못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그걸 맞추는 조건으로 많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년 전 분양을 완판했던 사업장들도 지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고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면 잔금을 못 맞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업이 완료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분양이 안 되는 단지들, 막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러면 앞서서도 이게 지금이 최고조다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최고조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해결이 되면 지금이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요. 금리가 0.25 정도 내리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분양 시장,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이 중간 또 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도 2년 힘들게 버텼잖아요. 네. 힘들게 아마 레고랜드 사태부터 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원자재 올라갔는데 책임 준공은 해야 되죠. 손해보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더 지속이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더 큰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더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장님 신규 PF 대출에 대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규는 뭐 5% 이상 돼 있고요. 네.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10% 가까이 예, 되는 요구했다가 수준. 이제 그게 너무 높으니까 이제 건설사가 낮춰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주단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거절한 상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을 예. 질문을 드린다면 그게 5% 미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예, 무리 없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건설사가 부담하는 금리라고 본다기보다는 예. 결국은 이 시공을 통해서 그 분양자, 수분양자들이 이제 그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만 높여서 뭐 이 차이를 많이 둘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 가격이라든지 어떤 분양가는 낮춰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우리 분양을 받으실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분양가가 책정되려면 금리가 상당히 낮아져야 된다. 네. 정책적으로라도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PF 대출 잔액이요, 교수님. 네. 이제 뭐 유동화된 부분까지 그리고 비은행 부분까지 이제 다 합치면 200조 원이 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위기처럼 우리한테 이게 오는 게 아닌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익스포저를 다 합쳐서 202조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2배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2023년 자료하고 2009년 자료를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같은 기준인 총 익스포저로 산출한 2009년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로 분석을 해봤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그
그 각 예금 취급 기관별 대출 추이를 이제 발표하는데 거기 2009년도에 그 총 대출이 1,261.4조였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 대출이 62.4조예요. 62.4조.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가계 대출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건설업에 대한 대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 대출 비중이 한 5% 정도 됐어요. 전체 대출에. 근데 2023년도 지금 이제 통계가 3, 4분기까지 나왔는데 이때 총 대출이 1,875.7조 원으로 2009년 대비 48.7%가 증가했어요. 네. 여기에 건설업 대출이 104.1조 원이에요. 104.1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거는 총 익스포저기 때문에 예. 이 실제 대출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증 이런 것도 포함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추이를 분석해 보면 그때 그 건설업 비중이 5.0%였는데 2023년도 3, 4분기가 5.6%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0.6%포인트 증가했고 네. 단수 퍼센트는 12% 증가했거든요. 그럼 2009년 대비 2023년도 총 대출이 48.7% 증가했는데 건설업 대출 부분이 12% 증가했다. 그러면 총 대출 증가분보다 건설업 대출은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정말 그 리먼 같은 위기가 올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IMF 이후로 상당히 그 강화됐기 때문에 이미 그 익스포저나 또 대출이나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이미 그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 큰 위기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도 보면은 2009년도에 9,439억 달러였거든요. 2022년에 1조 6,733억 달러로 1.7배 증가했어요. 네. 그럼 PF 대출 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하는 거는 단순 GDP 증가로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퍼센트로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F 규모가 증가했다고 뭐 금융위기로 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규모에 대한 어떤 산식 판정은 조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예, 수는 예, 있겠지만 예. 그 PF 자체가 이제 부실화되는 거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 염두에 금융위기라는 두는 거는 거잖아요. 이제 금융기관이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못했을 때 금융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훨씬 그 대출 자체가 또 이제 유동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금융기관의 BIS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해 봤을 때 네.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평균 BIS율이 14%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큰 대형 저축은행일수록 BIS율이 좀 떨어지고 소형일수록 좀 올라가는 경향인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그 건설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데가 더 많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BIS 비율로 봤을 때 버퍼가 우리가 이제 그 바젤에서 8% 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버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고 IMF 금융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같은 위기가까지는 오지 않을 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팀장님 예. 건설사들이 아까 금리 부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어쨌든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금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예. 정책적 금리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지금의 문제가 우리가 뭐 시공을 잘못해서 이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네. 금융 위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생긴 문제라서 네. 사실은 저희가 더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시공을 잘한다든지 어떤 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외부 요인의 대외적인 그런 영향에 끼친 영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아까 계속 이제 금리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이 일시적인 유동성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줘야 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가 어려운 게 금융기관은 사실은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그 지표라든지 지시 그 관리 감독 사항은 결국은 금융감독이라든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부가 이제 이달 초에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 조치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증 없이 금리가 좀 높은 상태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발급받아서 좀 낮은 금리로 바꾸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소장님, 이게 충분히 유효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충분히라는 표현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팀장님께서도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금융 위기로 번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퍼질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금리만 올라서 이게 발생한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2021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땅 짓고 헤엄치기로 했는데 뭐 건설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권도 그렇고 이게 분양시장, PF를 이용한 분양시장 같은 굉장히 쉬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본 비율 5%, 10% 정도만 가지고 은행 PF 대출, 브릿지론 일으켜서 사업하고 분양은 했다면 완판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사업을 하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좀 약간 부추겼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좀 안일하게 야 우리가 예. 해줄 테니까 사업해 하는 게 실제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알지만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분명히 남죠. 많은, 그리고 수익을 위험하다는 볼수 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분양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게 이제 위기가 되는데 2021년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사업을 벌린 거는 사실이고요. 자,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랐고요. 분양 시장도 갑자기 침체가 됩니다. 사실은 갑자기는 아니고 침체될 때가 됐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을 했는데 꺾일 때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모든 쓰나미가 한 번에 지금 몰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단기간에 저는 올해 2024년 1년만 지나서 이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금리 좀 내려주고 그냥 버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융권에서도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건설업계, 금융업계가 같이 사업을 벌린 같은 공동체인데 이제 와서 금리가 올랐다고 우리는 금리 올리고 대출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1금융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1금융권은 PF 대출을 하지 않아요. 저축은행,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주로 PF를 많이 했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2012년도였나요? 13년도였나요? 저축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됐는데 저축은행을 제외한 이 금융권들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상호금융 같은 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그런 데도 새마을금고 그렇고요. 같은.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괜찮아.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안도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시작은 했지만 아직 터지지는 않았다. 4월 위기설 나오는데 그게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지금은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디를 건드려야 되고를 아직도 정부가 이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아마 살려야 되는 사업장, 죽여야 되는 사업장을 아마 선별 작업을 할 것 같은데 네.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은 숨통을 틔워줘야 되니까 저는 금융권에서도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네. 지금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같이 좀 손실을 봐야지. 금융권 우리는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발을 빼고 우리는 손실 안 볼래.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린다는 건 그냥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시작점이라고 하면 팀장님, 네.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금융시장을 한때 흔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PF에 이게 정말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네. 그때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랑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시공을 해도 뭘 시공해도 이제 이익이 생기고 분양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레고랜드에서 그 어떤 그 부실성이 이제 처음으로 야기가 되면서 금융권에서 먼저 이제 반응을 해서 이게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다 하더라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 뭔가 이제 그 시장성이 낮아지는 그런 변곡점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볼 때 그냥 지금 단순히 금리만 얘기하시지만 아까 금융권이 같이 동반해야 되는 게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동반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사한테 뭐 미분양이 되면은 뭐 주택을 니들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 어떤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좀 그 어떤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회피를 좀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양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나의 부실을 상대방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약간 운영을 했던 것이 좀 더 이 부실의 원인을 키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네, 사실 그 부동산 PF뿐만이 아니고 자금 시장 전반에 레고랜드 사태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인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되짚어 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 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물 밑에 있던 물 밖으로 끌어낸 거지 아무 문제도 없던 시장에다 레고랜드라는 문제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아요. 이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수면 아래 잠재돼 그렇죠. 있다가 울고 레고랜드를 싶던- 기점으로 해서 네, 그렇죠. 이제 울고 돌출되기 싶은데 뺨 시작했다. 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었고 미국에서 계속 인상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너무 잔치에 취해 있었던 거죠. 뭐 너무 분양이 잘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사 대출 금리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요자 문제잖아요. 지원은 뭐래 팔려야 되지. 지금 가계 대출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원한다고 지금 이 가격에서 과연 살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까? 이게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소득 증가는 거의 안 됐는데 대출 증가는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을 결국 대출이 뒷받침해 준 거였거든요. 가계대출이. 네. 그럼 건설사 대출을 낮춰준다 하더라도 가계가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팔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프라이싱이 돼야 됩니다. 결국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리프레싱이라는 거는 뭐 주택 가격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뭐 거죠. 떨어진다라든지. 그렇죠. 지금 이제 가게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놓고 나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 갚기도 바빠요. 그러면 소비도 안 되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죠. 이게 건설 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외식 시장도 그렇고. 저 이자 원금 내면 도대체 돈이 있어 쓰지 이게.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때문에 이 건설업체도 문제지만 네. 가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좀 다운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은 선이까지 내려가야 이게 좀 경제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최종 소비자 수요단에서의 경색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좀 내려준다든지 잠깐 숨통을 좀 틔워주는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쓰나미가 와서 다 물에 잠겼습니다. 다 물 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금리를 잠깐 내려준다는 얘기는 산소 호흡기를 좀 제공해줘가지고 좀 숨 좀 쉴 수 있게 가라앉지 않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물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빼주는 역할을 시장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런 건설사들 공사했던 물량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죠. 분양 시장은 침체되어 있고요. 여전히 고금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되고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분양 시장 투자 심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0.25, 0.5 정도 내려간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갑자기 대세 상승 정도로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십 대책이 아마 한 달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공급 대책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일십 대책도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PF 대출과 지금 건설사 이 어려운 문제들인데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지방에 2년 된 준공급 미분양에 대해서만 주택수 빼주는 정도만 포함이 됐는데요. 저는 다른 거 주택 공급 문제 지금 소화가 안 되는데 공급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미분양 문제라도 좀 빨리 좀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지금 전국 미분양이 6만 2천 호 정도 되고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도 미분양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미분양을 해결하려면 모두가 다 고통 분담을 좀 해줘야 됩니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하인 분양 그 분양가 대비 가격을 좀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내려줘야 되고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야만 시장의 수요자들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그냥 주택 수를 빼준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구매 능력과 구매 욕구가 없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들어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종합 패키지적으로 이거는 그냥 금융 지원만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은 기본적으로 그냥 산소 호흡기 달아줬다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시장에서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잘 지어놓고 안 팔리면 네, 맞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를 보고 밸류체인 상에 전체가 다 온기가 돌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네네,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지금 PF 사업장이요, 팀장님. 네.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 선별- 떨어지거나 부실화된 사업장은 네. 과감하게 예. 뭐 정리를 하고 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살리겠다. 이제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진행상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별 작업에 들어가서 네. 이제 우량 사업장과 이제 비우량 사업장이 나눠질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제 비우량 사업장으로 나눠진 경우에 결국 그게 사실은 그분들이 비우량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동의를 얻으면서 아무런 그 문제 없이 그분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이제 사실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그 사적 재산을 뭐 포기해라, 뭐 손실을 감수해라 이렇게 하기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뭐 결국은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운영하기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선별 작업이 상당히 더뎌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큰 고통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업장 하나만 해도 예. 뭐 선순위부터 후순위, 예. 시행사, 예. 신탁사도 얽혀 있을 수 있고 예. 뭐 이런 많은 이해 주체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양보하면서 합의까지 끌어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예, 뭐 보시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뭐 분양 받으시는 주택 구매자부터 그렇죠. 모든가 이제 다 동의가 돼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게 하려면 좀 이렇게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분석하면은 뭐 사업성 있는 뭐 이익이 나는 현장, 사업장 아니면 이익이 안 나는 당연히 그 숫자적으로는 나오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동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그게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수님 이게 일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MPL에서 부실채권 처리하듯이 한꺼번에 시장에 이게 구조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혼란이 가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하려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저항도 심해서 사실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서 조정받도록 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또 PF 사업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으니까 뭐 쉽지가 않겠죠. 근데 감독원으로서 이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 또 반복될 시스템이 거라고 보고 또 있는 거죠. 안정이 안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암덩어리 같은 게 계속 있는 거죠.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견해를 어떻게 잘 결집시킬 것인가. 결국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손해를 다 각자가 분담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이익을 보고 너는 손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이게 구조조정이 안 되겠죠. 그러다 결국 이제 이게 결렬되면 어떻게 가게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전도 네. 상당히 난발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렇죠. 이제 뭐 법적 절차에서 금융지원 끊어버리고 부도 내고 뭐 회생 절차를 밟든지 뭐 워크아웃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네. 서로 상호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피해를 덜 최소화시키면서 갈 것이고 그러나 또 자기의 첨예한 그 이익만 주장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몇몇 업체들과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 감독원의 부실 PF 정리가 이제 감독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이해관계자들이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이 시스템이 안정이 되고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소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미 발생했던 문제, PF 문제도 이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나온 게 이제 예방 대책으로 앞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뭐 2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 10% 정도 자기 자본으로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서
5% 10%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거야. 우리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한 30% 4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20% 이상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고 있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80% 이상 뭐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들 대규모 사업장들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네. 외국에는 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주상복합 정도 수준, 일본 같으면 만션, 작은 사업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20%, 30% 시행사들이 가능한데 최근에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그 공사비 증액 문제가 기존 2조 6천억에서 뭐 4조 원으로 증액해달라 이래서 지금 반포주공 1, 2, 4주구 말씀하시는 1, 2, 거. 4주구죠. 네. 그러면 이게 2조만 하더라도 20%면 얼마입니까?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4천억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4천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시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또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고 다 맞는 말인데 현실로 네. 적용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업 아니면 공사를 할 수밖에 못 하죠.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정부가 일십 대책도 발표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판국에 이렇게 올리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 감소, 다시 또 집값 자극, 이 악순환이 연속될 수가 있어서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 포인트만 보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요.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다 둘러보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 자기 자본, 또 구조조정 물론 필요하죠. 살려야 될 것, 살리지 못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공급 감소 우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한두 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20% 과도합니까? 팀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비율 자체가 과도해 보이질 않는 것뿐이지 이제 실제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그 비중을 저희가 이제 예치를 하고 스스로 반복하고 있으려면 보유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고정 비용은 결국은 분양가나 이런 데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연 그 어떤 제대로 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에 비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어떤 자기 자본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적은 자기 자본의 10% 정도를 더 한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대한 그런 금융 그 시장에 안정을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그 내용보다는 그 어떤 건설사들도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아파트인데 뭐 구역을 나눠서 하는 그런 공동도급 방식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 건설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조금 그 건설사들을 좀 뭐 우량하고 좀 비우량을 좀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크면은 좀 우량한 기업들을 뭐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이렇게 부담해서 하면은 사실은 뭐 한 개 기업이 부담하기보다는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부담을 좀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제도들이 좀 더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회에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 20%좀 높은 기준일 수는 있겠으나 이번 기회에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분 말씀에 좀 반기를 들자면 든 건데. 저는 사실 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뭐 여기서 2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결국 이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좀 건실한 사업자가 주택 사업 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처럼 그 진짜 자기 자본도 거의 없이 로또식으로 해서 완전 도안인 모식으로 하다가 사업 안 되면 뭐 분양자들만 피해 보게 만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제도 비율 도입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자기 책임 비중도 커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건실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건전하게 끌고 가야 맞는 거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의 페이퍼 컴퍼니 정도 되는 수준에서 와가지고 되면은 뭐 거의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한 채당 뭐 1억, 2억씩 남는다는데 천가구 하면 1,000억 남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 로또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투기적인 그 건설 시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 공급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통계 조사해 보면 우리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1,000가구당 310가구인가 그랬다가 지금 한 400 몇 가구로 늘어났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1,000명당 그 1000명당 1,000명당 400가구. 400가구로 늘어났는데 맨날 집이 부족하대 도대체. 그런 거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에? 맨날 인구는 준다는데 그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다 부시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기존의 집에 있어요. 물론 이제 재건축하지만 재건축해도 한 차례 더 증가하지 줄어들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0명당 300가구 대에서 400가구로 늘어났어요. 거의 100여 가구가 늘어났는데 그냥 네. 10년 동안. 왜 집이 맨날 부족하다면서 집값을 자극하냐 이거죠. 지금 딱 과도기 시점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그거에 비해서 주택 수가 좀 이제 아니 서울 같은 경우도 300대에서 400대로 늘어났잖아요. 네. 계속 그리고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짓죠. 지방보다. 물론 지방도 많이 짓지만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수도권에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경기도까지 포함하면은 상당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렇죠. 그러면 왜 맨날 집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집값 자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지금이라도 빨리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인식이 하다 보니까 결국 꼭지점까지 갔잖아요. 가계대출도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럼 우리 경제가 지금 이게 운영할 거는 룸이 있어야 되는데 룸이 없어진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건설업 중심의 경제 운영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 소득에 비해서 지금 그 PIR 비율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높아졌는데 그거를 적정하게 살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가격으로 공급해줘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렇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여러 안 중에 이제 제가 그거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방 미분양은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니까 네. 이 지방 미분양을 공공에서 감당해 주는 게 매입해 주는 방안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분양이 해소가 되잖아요. 일단 사 준다면. 우리 공공이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LH 지금 부채가 100조가 넘는데 미분양을 지금 전국 미분양이 62,000호를 다 사준다? 다 사주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미분양은 또 계속 사줄 겁니까? 저는 공공에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공공이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역세권이나 굉장히 입지가 좋은 우리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곳인데 어떻게 건설사나 시행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쪽 얘기로 약간 땡처리 물건 같은 그런 저렴한 물건들이 나온다면 저는 공공이 적극 매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이 매입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들을 보면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민 세금을 투입을 해서 뭐 매입 임대를 하는데 정말 내 집을 사면 그 위치에 그 가격에 사겠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사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교수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네. 저도 공급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2018년, 19년 보면은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0년 내 최대로 나왔는데 집값은 또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불안한 마음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사실 가수요들이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분위기 좋으니까 너도 나도 너무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노젓 넣는다고 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저는 지자체들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냥 인허가를 그냥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세수가 생기니까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공급하면 수요가 안 들어오는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다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들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곳 인구나 모든 걸 대비해서 적절한 곳에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미분양 분야 어쨌든 심각하니까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미분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기대 심리가 많이 죽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악성 미분양은 어쩔 수 없겠지만 네. 나중에 5년, 10년 뒤를 봐서 주거 안정에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거든요. 토지만 사서 토지 임대부를 해서 주택 일부만 그 임대차로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고 LH가 사실은 여력이 없지만 사실은 최근에 보셨기만 경기도시개발공사라든지 서울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련 이제 그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기업들도 좀 최근에 많이 이제 경기도 같은 데서도 많이 그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빨리 반영을 해서 이제 어쨌든 주거 안정 차원의 가능한 물량은 분명히 있는 한도 내에서는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건설사들의 워크아웃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워크아웃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졸업을 해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인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워크아웃 졸업을 한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건설업계의 또 금융업계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는 좀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정부나 건설업계가 노력해서 또 쉽게 될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변수라면 이제 금리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빨리 회복을 해야지, 올해 빨리 문제가 끝나야지라는 목표보다는 한 2, 3년 정도 좀 길게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계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부실 사업장 발생했던 곳이 있고요. 발생하지 않았던 곳들도 있고 토지만 확보한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만 확보한 단계는 LH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분양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끌고 가느니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그냥 패키지로 분양가 할인 좀 해주고 대출 이자 좀 깎아주고 세제 혜택 좀 줘서 시장에서 아직도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 세금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 상품들이 나온다면 저는 시장의 또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받아줄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예, 워크아웃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업 구조 개선의 첫 단추이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워크아웃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성공한 사례를 보면 이수건설이나 동분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한 사례인데 네. 그 이유를 보면 모기업에서 자금 지원을 충분히 해줬든지 아니면 오너가 사재 출연을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는데 풍림이나 우린건설, 벽산, 임광 이런 데들은 다 실패했어요. 사실 네. 다 법정 관리 들어갔죠. 그래서 이 건설사 워크아웃이라는 게 단순히 재무 구조 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나 금융기관, 그 건설사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좀 워크아웃 환경을 정비를 하고 사업 구조 개선, 비용 절감, 또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서 워크아웃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굉장히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거든요, 워크아웃이. 네. 팀장님. 예. 저희 건설업계가 보는 워크아웃은 사실은 상당히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거라고 이제 기대가 크고 그렇죠. 이제 뭔가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이 갖고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금융 지원이라는 말은 좀 무색하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그 자구책을 요구한다든지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곡지구의 9.5% 이제 금리를 요구한 것도 사실은 그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이었는데 네. 그런 기업이라면은 사실은 뭔가 지원을 받을 거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너 워크아웃이니까 부실 가능성이 있어. 더 부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너들한테 금리를 높여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을 하지 않나. 오히려 지금 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그걸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에서는 오히려 금액을 지금 기준금리라든지 아니면 코픽스 기준 그런 걸 떠나서 네. 이 기업이 진짜 살 수 있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금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지원이 원칙인 것이 워크아웃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이익 손실을 안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사용도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필요한 담보도 과대하게 요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이 워크아웃 외에도 다른 이제 보면은 금융기관에서는 100% 담보를 요구하면 되는데 나는 120% 담보를 요구함으로써 나의 어떤 부실 위험을 최소화했어. 뭐 이런 식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살릴지를 건설사를 어떻게 살려서 운영할지를 관심을 갖고 봐야지 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예. 워크아웃 취지 자체에도 좀 위배되는데 무색해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크아웃이 졸업을 못하는 것이지 그냥 나도 제대로만 지원해주면 당연히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워크아웃이 된다는 거는 사실 법정 관리 가기 전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네. 법정 관리 가기 전 단계라는 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인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될 거면 사실 법정 관리 가면 가장 큰 혜택이 그 채권을 이제 감액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뭐 일부 건설사의 볼멘 소리로는 차라리 이럴 거면 법정 관리를 가서 채무 조정을 받았어야지 오히려 채무가 더 늘어나는 그런 그 관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복잡한 난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한 발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